남한산성은 우리의 아픈 역사죠. 인조 때 있었던 병자호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유명한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만주 지역에 있었던 후금이 나중에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명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청나라는 이 명나라를 도모하기 이전에 그 명나라와 사대 관계에 있었던 조선에 대한 견제를 시작해요. 그래서 1627년에 정묘호란을 일으켜서 조선과 형과 아우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이제 청나라의 두 번째 지도자인 홍타이즈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고 조선에 본격적으로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마찰이 시작되는데요. 양국 간의 가장 큰 충돌을 보여주는 사건은 1636년 4월 청의 수도에서 있었던 홍타이즈의 황제 즉위식이었습니다. 이날 홍타이즈의 즉위식에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도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조선의 사신이 나덕헌, 이화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홍타이즈의 즉위식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안 박지원의 기록입니다. 홍타이즈가 단을 쌓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대청이라 정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예를 행하게 했다. 오직 조선의 사신이 나덕헌, 이화기 절을 하지 않았다. 홍타이즈가 황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기록을 보면은 나덕헌이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 내가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차라리 절을 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살기 위해 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이 두 사신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 신하들이 이 두 사람을 억지로 절을 시키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장사들이 억지로 절을 시키려고 하자 나덕헌이 바닥에 누운 채 다리를 쭉 뻗고 버텼다. 장사들이 다가오자 크게 호통을 치며 발길질을 했다. 나덕헌의 발길질에 코피가 터지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덕헌이 이제 죽기 살기로 절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 사람에 대한 구타가 시작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장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거꾸로 매달고 질질 끌어 머리카락과 수염이 거의 다 뽑히고 숨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몽둥이로 난타당하여 피가 옷과 땅을 적셨다. 나덕헌이 계속 한 거 아니 구타가 더 심해져 오른쪽 갈빗대가 부러졌다. 이렇게 조선 사신들이 한 거를 하니까 그 청나라 신하들이 청태종한테 저 사신들을 죽여야 됩니다. 목을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건의에 대해서 청태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것들이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죽이면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꼴이 된다. 지금 저것들이 죽여달라고 저러는 거다. 저놈들 소원대로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조선이 우리와 틈을 만들고자 짐으로 하여금 사신을 죽이게 하여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수작이다. 저 사신들이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거다. 청과 조선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그 책임을 전부 청나라에게 돌리려고 하는 수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짐은 한순간의 작은 분노로 분풀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시에도 사신은 죽이지 않는 법이다.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죽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청태종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신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선 사신들이 이제 죽지 않고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오는 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신들이 조정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그 보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들은 심량에서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국서를 주었는데 감히 황제라 칭하는 등 내용이 폐악하고 오만하여 묵고 있는 곳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신들이 단순히 절만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돌아갈 때 준 청나라의 국서를 그 숙소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온 거예요. 이거는 청나라를 거의 외교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저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절도 안 하고 국서도 그냥 버려두고 왔다.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러한 보고를 알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조선에서는 이 조선 사신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아주 놀라운데요. 비변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덕헌 등이 을을 위하여 자결하지 못했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또한 국서를 받자마자 던져버리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받았으니
일처리가 매우 해괴하고 분합니다. 그가 이 조선 조정에서는 왜 자결하지 않았냐. 그런 수모를 겪었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또 국서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버렸어야지 왜 받아서 숙소까지 갖고 왔느냐. 이런 일을 따지면서 처벌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승정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나덕헌 등이 사신으로서 칼에 엎어져 자결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저 짐승 같은 무리들에 휩쓸려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행사에 참여한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두 사람을 죽이라고 건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인심을 수습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을 것이니 빨리 두 사람의 목을 베어 국경에 매달고 대의를 밝히소서. 아니 이 나덕헌, 이확 이 사람들도 구타까지 당해가면서 그 청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했는데 조선 조정에서는 그 정도 행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조가 그 두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어디 산성에 보내서 3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도록 해요. 인조가 여러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랑캐가 감히 주제넘는 칭호를 쓴 뒤부터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이 이전보다 더 심하다. 우리나라는 수천 리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찌 한결같이 움츠리며 모욕을 당하고만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천 리의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다.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인조가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군사가 비록 겁이 많지만 좋은 장수를 얻어 군유를 세운다면 용감해질 것이다. 우리 군사가 어찌 오랑캐보다 못하겠는가. 이렇게 인조가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는데 더 놀랍게도 인조가 이 청나라와 홍타이즈한테 이런 국서를 보내게 돼요. 이 국서의 내용이 상당히 강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로 중국 조정을 섬기며 힘의 강약에 따라 신하의 절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명나라가 요동과 심양 땅을 좀 내줬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다른 마음을 품고 귀국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역대로 중국 조정을 섬겼다. 지금 명나라가 땅을 조금 내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따르겠느냐. 또 인조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귀국은 이웃으로 화친하기를 약속해놓고 어찌 이토록 번번이 깔보고 업신여기며 꾸짖습니까? 또 이번에 우리 사신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었으니 이것이 과연 이웃나라 사신을 대우하는 예입니까? 왜 저번에 우리 사신을 그렇게 구타했냐? 이거 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인조가 이 분이 안 풀렸는지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옛날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었고 그 뒤로 자중질환이 생겨 왜구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늘에 도는 이처럼 선한 자를 덮고 악한 자를 정벌합니다. 지금 인조가 왜 임진왜란 때 사례를 끌고 오는 걸까요? 아마도 인조는 청나라한테 니들이 만약 조선을 침략하면은 너희도 반드시 일본처럼 될 것이다. 쳐들어올 거면 한번 와봐라. 너도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되고 싶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조선이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러면서 또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귀국은 병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협박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도를 믿을 따름입니다. 귀국이 이와 같이 공갈 협박하여 민생을 저버린다면 귀국의 민심은 떠나고 나라 역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그러면 너희 나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망하고 싶으냐?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귀국은 널리 생각하고 깊이 헤아리길 바랍니다. 조선이 뭘 믿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나라한테 국서를 보내서 너희도 잘 생각해라. 임진왜란 때 일본처럼 되고 싶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조선 조정이 말만 앞세우고 너무 명분에 이렇게 집착하니까 이걸 좀 진정시켜야 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최명길입니다. 좀 현실적인 말들을 하는데요. 최명길이 이런 건의를 해요. 병법에는 권모술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신은 보내지 않더라도 역관을 들여보내 저들의 동태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런 강경론도 좋고 명분도 좋은데 폭력관이라도 들여보내서 계속 적들을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적의 기마병이 휘몰아오면 북방의 여러 고을은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종묘사직은 파천을 해야 하니 이런 지경에 이르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가서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 사태를.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정과 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또 최명길이 이렇게 말도 해요. 압록강이 얼면 화가 목전에 닥칠 것이니 신은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그 겨울에 압록강이 꽝꽝 얼면은 청나라 기마부대가 말을 타고 그대로 돌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전쟁이 나기 약 3개월 전의 상황인데 최명길은 3개월 전부터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나라의 미래를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최명길의 이러한 말이 잘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오랑캐와 한번 싸우자.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당시 강경론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조빈이 상소를 올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왕업을 일으킨 근본은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 것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구해준 힘을 입어 국가의 운명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명나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일개의 미친 오랑캐를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과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말일까요? 정말 최명길의 말대로 나중에 전쟁이 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런 말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 조빈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팔도의 땅과 백성은 중국 제후국 못지않게 부유하고 크기도 수천 리인데 어찌 자강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축되어 저 오랑캐를 마치 호랑이처럼 무서워합니까? 한심스럽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빈이 신은 오랑캐와 화친을 주장하며 나라를 그르치려는 말을 참아볼 수 없으므로 마음이 격앙되어 전하께 각성하시길 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전하께서 신의 말이 어리석다고 여기고 다시 오랑캐와 타협하는 길을 도모하신다면 신은 동해에 빠져 죽겠습니다. 정말 말이 세죠? 이렇게 강경하게만 나갔다가 나중에 전쟁이 나면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아니나 다를까 최명길의 우려대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던 조선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말들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의 지식인이나 사대부들은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저 오랑캐들한테 굴복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현실을 중시했던 최명길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강경론자들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에 최명길이 이런 건의를 올려요. 젊은 사람들의 기상과 절개는 취할만 하지만 그들의 말이 어찌 꼭 다 맞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외교의 길을 열어두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잘 모릅니다. 저들이 이미 국호를 청으로 바꿨으면 국서에 박힌 칭호를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강경론자들은 청나라라고 하는 그 국호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최명길이 아니 저들이 나라 이름을 바꿨으면 우리도 바꾼 이름을 써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명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 강경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관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명길이 청이란 호칭을 인정하자고 했는데 그의 말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생각이 얕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오달재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해요. 최명길이 감히 황당한 말로 전하를 현혹시키고 심지어 사신을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나라를 망친다는 것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이렇게 온 조정이 나서서 최명길을 성토하니까 결국 최명길이 사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조정 분위기를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임금이 최명길의 사직을 허락했다. 최명길이 화친을 거절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힘껏 진달하자 온 조정이 탄핵하고 관직을 삭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최명길은 조정에서 물러나서 사직을 하게 되는데 최명길이 사직한 이후에도 이 최명길에 대한 공격 상소가 멈추지가 않아요. 윤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나라는 부모이고 오랑캐는 부모의 원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이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찌 저들과 화친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최명길의 말에 종묘사직을 망하게 하시렵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명나라다. 절대 저들과 화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정온이라는 사람도 상소를 올려서 최명길을 이제 약간 인신공격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신은 최명길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의 옳고 그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구차하게 자기 한 목숨만 무사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최명길 저놈은 지 한 목숨 살려고 저러는 거야. 최명길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뭐 어쨌든 조정에서는 이렇게 청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이런 분위기니까 홍타이지가 조선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너희가 굽히지 않으면 정벌하겠다 이런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너희 나라가 만약 11월 25일 전까지 대신과 왕자를 보내 화친을 청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군사를 크게 일으켜 너희 나라를 정벌할 것이다. 그가 시한을 언제까지 주고 이 날짜까지 화친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정해라. 그러면서 또 청태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나라가 산성을 많이 쌓았다고 하지만 나는 대로를 따라 곧장 서울로 갈 것이다. 너희가 산성을 가지고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청나라 기마부대가 산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산성들을 피해서 곧장 서울로 진격을 하거든요. 참 친절하게도 홍타이지가 전략까지 미리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나라는 또 강화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만약 팔도를 유린하면 작은 섬에 숨어서 임금 노릇을 하려느냐. 10년 전에 정묘호란이 터졌을 때도 조선이 강화도로 피신을 했거든요. 청태종은 조선이 위급할 때마다 강화도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또 이번에도 강화도로 가겠지. 그 작은 섬에서 임금 노릇 해봤자 뭐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나라에서 척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공부하는 선비들인데 붓을 들고 내 군마를 막으려고 하느냐. 뭐 어디 붓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전쟁이 터졌을 때 어디 붓을 들고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런 청태종의 최후 통첩을 받아든 조선은 결국 마지못해 사신을 보내기로 하는데요. 문제는 그때가 너무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홍타이지의 말이 조정에 전해지자 처음에는 화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준엄했으나 한참 뒤에 결국 사신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한 기한을 놓친 때였다. 그러니까 싸울 거면 확실히 싸우고 화친을 할 거면 화친을 빨리 했어야 했는데 뭐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서로 내부에서 논쟁만 하다가 결국 뭐 기한을 다 놓치고 결국 너무 늦었던 거죠. 이렇게 청나라의 경고를 무시한 조선이 이제 결국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음력으로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되고요. 아까 청태종이 했던 말처럼 기마 부대가 곧바로 서울로 진격해서 불과 나흘 만에 개성까지 도착하게 돼요. 조선의 안이한 대응이 결국 전쟁을 불러들였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가 압록강을 넘은 지 약 나흘이 지나서야 이 소식을 알게 되는데요.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의 상황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도원수 김자점이 보고하기를 적병이 이미 안주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가 하였다. 뭐 어쩌겠습니까?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이제 전쟁은 터졌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병자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조정이 비로소 형세가 급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진격 속도가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조정이 이제서야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 할 말이 없는데요. 난리 잡기에서는 당시 조정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13일 오후 적이 벌써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하가 모두 황망하여 몸둘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할 뿐이었다. 성내가 흉흉하고 두려워 도성 밖으로 나가는 자가 줄을 이었다. 결국 뭐 신하들끼리 어떻게 해야 할까 논의를 하다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겠죠.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요. 인조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적병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마침내 파천하기로 결정했다. 종묘사직의 신주를 우선 강화도로 옮기게 했다. 우리 임진왜란 때도 이미 파천의 경험이 있고 또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로 파천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별 수 없습니다. 일단 그 강화도로 몸을 피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조정이 그날 부랴부랴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적들이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병자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임금의 어가가 서울을 버리고 강화도로 향하고 있는데 적군이 이미 홍제원에 도착해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제원은 지금의 서대문구인데요. 강화도로 가려고 해도 너무 빨리 온 겁니다, 적들이.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강화도로 가는 길까지 막히게 되자 어가가 잠깐 숭례문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기록을 읽어보면 임금이 도로 성안으로 들어와 남대문 문루에 앉으니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황망해했다. 도성 남녀들의 우는 소리가 길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미 적들은 코앞에 와 있고 조정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조는 망연자실 그냥 숭례문에 앉아 있고 도성의 남녀 백성들은 그냥 통곡만 하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최명길인데요. 최명길이 혼자 갑자기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단기 필마로 적진에 들어가 적장을 만나겠습니다. 다행히 이야기가 되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끌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전하께서는 남한산성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급박한 상황에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조실록을 보면 인조가 이때 최명길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합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위태롭고 그 급박한 시기에 오직 최명길만이 나서서 적진으로 들어가 적의 예봉을 늦추었으니 나라를 위한 정성이 가상하다. 자기를 버렸던 그 조정을 위해서 최명길이 나서서 그 조정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최명길을 욕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어쨌든 최명길은 적장을 만나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인조를 비롯한 조정 신하들은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수구문으로 빠져나가는데 군색하고 급박한 형상은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행렬이 뒤엉키고 정돈되지 못했고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져 곡소리가 가득 찼다. 한 나라의 임금이 그 물이 빠져나가는 문으로 나가고 아주 군색하게 그 산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텅텅 빈 도성에 적병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당시 청나라의 상황을 속잡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적병이 도성 안에 들어와 동대문 밖에 진을 쳤는데 검과 창을 휘두르고 군악을 연주해 이목을 끌었다. 사람을 죽이거나 성내 출입을 막지는 않았으나 소와 말이 있으면 강탈했고 미인을 보면 잡아갔다. 그러니까 임금과 조정 신하들은 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그 서울은 텅텅 비어가지고 청나라한테 완전히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사이에 최명길은 이제 용감하게 적진에 들어와서 열심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최명길이 적장을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최명길이 적장을 만나 군사가 온 이유를 묻고 화친하자는 뜻으로 좋게 타이르니 적장이 답하기를 만약 화친하고 싶거든 왕자와 대신을 보내라. 그러면서 또 적장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너희 나라가 먼저 화친을 끊었으니 너희 임금을 만나서 그 까닭을 힐문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임금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우리와 화친을 끊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임금 만나러 왔다. 지금 임금 어딨냐. 이렇게 최명길한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최명길이 시간을 버는 사이에 이제 인조와 조정 신하들은 남한산성에 들어오게 되고요. 약 40여일 가까이 남한산성에 고립되게 됩니다. 남한산성에 막 들어왔을 때 영의정이었던 김유는 그래도 강화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유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고립된 성에 계시면 외부의 구원도 없게 되고 양식과 마초도 부족할 것입니다. 강화도로 가는 것이 편리하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화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아니 강화도는 이곳에서 너무 먼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자 김유가 금천과 과천을 경유해서 가면 된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김유가 너무 자신있게 말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조정에서 강화도로 몰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어가가 출발하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을 인조실록이 이렇게 전합니다. 어가가 새벽에 산성을 출발하여 강화도로 향했다. 이때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산길이 얼어붙어 말이 미끄러지며 발을 디디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에서 내려 걸었으나 끝내 갈 수 없다고 보고 마침내 성으로 되돌아왔다. 그가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고 온 길이 얼어붙어서 도저히 말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연려실기술은 더 구체적으로 전하는데요. 임금이 여러 차례 넘어지고 몸이 편안하지 못하여 성으로 되돌아왔다.
성으로 돌아올 때 임금의 발이 동상에 걸려 걸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털방석으로 받들고 남문에 도착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얼어붙은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동상에 걸리고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다음 3부에서는 이제 남한산성에 갇히게 된 조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지, 당시 성 안팎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실제 역사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조선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청나라는 조선 정부에게 만약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하고 싶거든 왕의 동생과 정승을 보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 청나라의 요구에 맞춰서 왕의 동생과 정승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가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종실인 2층의 품계를 올려 군으로 봉하여 왕의 동생이라 칭하고, 또 형조판서 심집에게 임시로 직함을 주어 정승으로 칭하여 적진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2층이라는 사람은 원래 왕의 동생이 아닌데 왕의 동생이라고 하고, 또 심집도 정승이 아닌데 임시로 직함을 줘서 이 사람이 정승이다 하면서 적진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해서 적진에 갔는데 처음에 청나라는 이 두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지난 정묘호란 때도 가짜 왕자로 우리를 속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 왕의 동생이 맞느냐? 그때도 조선이 가짜 왕자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또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갔던 심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놀라운 발언을 하는데요. 나는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비록 오랑캐라 하더라도 속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는 사실 정승이 아니라 임시직함이다. 그리고 같이 온 이 사람도 진짜 왕의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려요. 나는 거짓말 못해 하면서 솔직하게 다 실토를 한 거죠. 그래서 심집이 갑자기 진실을 다 폭로하니까 그 같이 갔던 2층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2층이 깜짝 놀라서 아니다. 심집의 말은 틀렸다. 이 사람은 진짜 정승이 맞고 나도 진짜 왕의 동생이다 하면서 변명을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진짜라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은 난리 잡기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는 것이고 실제 인조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랑캐가 이 사람이 왕의 동생인가 하니 심집이 대답하지 못했다. 또 그대는 진짜 정승인가 또 물으니 심집이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록에는 그냥 심집이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만 적고 있어요. 근데 심집이 묻는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적들이 좀 의심이 됐겠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오랑캐가 박난영은 청나라 진영에 있었던 조선인이에요. 그래서 이 박난영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난영이 진짜 왕의 동생과 정승이 맞다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오랑캐가 크게 노하여 박난영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 사람들이 가짜 신분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 가짜로 온 이 사신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세자를 보내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전에는 왕의 동생을 요구했는데 이제 오히려 요구가 더 한 단계 높아졌어요. 이제는 너희가 세자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청나라가 강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자를 보내라고 더 강한 요구를 하니까 조정에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인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을 논의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재능과 덕이 부족한 내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인조가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신하들의 대표였던 김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이 급박하게 되었으니 평복 차림으로 몰래 성을 빠져나가 영남이나 호남으로 가십시오. 김유의 이 건의에 대해서 인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찌 종친과 신료들을 사지에 버려두고 나 혼자만 탈출하여 도망간단 말인가? 나 혼자는 갈 수 없다. 너희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다고 인조가 말을 했습니다. 인조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김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이 급박하니 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묘란 때보다 몇 배는 더 굴복해야 허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앞으로 어떤 계책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선택지는 강화밖에 없다. 화친을 하는 일밖에 없다 하면서 더 굽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인조가 이렇게 한탄을 해요. 300년 동안 온갖 정성으로 중국을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원수인 오랑캐의 신첩이 되려 하니 매우 애통하다. 그러면서 인조가 또 이렇게 한탄을 해요. 반정으로 임금이 된 지 14년이 되었는데 내가 변변치 않고 형편없어서 끝내 금수와 같은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무슨 면목으로 지하의 선왕들을 뵐 것인가.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잖아요. 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반정을 일으켰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이렇게 신하들한테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도 인조가 또 탓했던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른바 척화파들에 대한 탓을 합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연소한 자들이 생각 없이 과격한 논의만 주장하여 오늘의 이 같은 화란을 부른 것이다. 지난번에 저들의 사신을 박하게 대하지만 않았다면 형세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조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과격한 논의만 하다가 그 강경론자들의 과격한 논의 때문에 오늘의 이 같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조도 그게 좀 겸연쩍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도 해요. 그때는 나 역시 그것이 정론이라 생각하고 물리치지 못했으니 이제 와서 어찌 남 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강경론자들이 그런 강한 발언을 할 때 인조도 동조를 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게 정론인 줄 알았어. 그게 맞는 말 같았어 하면서 자신이 동조했던 것을 시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한 다음에 세자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지난날의 우리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세자를 보내라 한들 어찌 감히 거절하겠는가. 인조가 이런 말을 꺼내니까 이제 분위기가 세자를 보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만약 일이 급박하면 신이 마땅히 가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대답 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유 등 대신들도 세자가 가야 한다고 의논을 정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은 빨리 강화를 해야 된다. 세자를 보내서라도 화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조는 세자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여러 사람의 뜻이 이와 같으니 내가 세자를 보내겠다. 이것은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한 일이다. 인조는 빨리 화친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세자를 보내겠다. 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조도 그렇고 조정의 분위기가 세자를 보내는 쪽으로 결정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인물이 바로 영화에 나왔던 김상원이었습니다. 김상원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화친은 해서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요. 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조판서 김상원이 면대를 청하여 화친하는 논의의 부당함을 극렬하게 아뢰니 임금이 얼굴빛을 바꾸었다. 김상원은 이제 척화파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세자를 보내야 한다고 논의를 했던 그 신하들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맹세코 세자를 보내자고 한 자들을 죽여서 결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겠다. 정말 발언이 세죠. 김상원은 이 말을 하고 인조한테 가서 세자를 보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데 김상원이 들어가 김유의 면전에서 비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 하였다. 김상원의 이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서 세자를 보내야 한다고 하는 의논이 갑자기 쏙 들어가게 돼요. 화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척화파들의 입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조의 입장 역시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날 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군신상하가 함께 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화친의 길은 이미 끊어졌으니 이제는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화친을 위해 세자를 보내기로 했던 인조가 이제는 화친의 길이 끊겼다.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선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싸워서 이기면 위아래가 함께 살아남고 싸워서 지며 위아래가 함께 죽을 것이다. 오직 죽음 가운데서 삶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기면은 사는 거고 지면 그냥 죽는 거다. 한번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들에게 바라건대 각자 충성을 분발하여 기필코 저 오랑캐들을 물리쳐 큰 복을 도모하라. 네, 어찌 상을 아끼겠는가. 싸움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인조가 갑자기 싸움의 의지를 밝히니까 신하들도 인조를 따라서 싸워야 한다는 강경론자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3사,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이 3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화친을 주장한 사람을 참살하라고 주장했다. 이제 강경론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라를 그르친 최명길의 목을 베고 김상원을 정승에 임명하면 군에 사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최명길과 김상원이 각각 주화파와 척화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을 죽이고 척화를 주장하는 김상원을 정승에 임명을 하면은 군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싸우다가 죽자. 화친은 없다. 이렇게 이 사실을 완전 못 박으려고 한 겁니다. 당시 그 조정 내의 분위기가 얼마나 불탔는지 이제 화친의 화자도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심렬이라는 사람이 화친하는 계책을 세워서 청하니까 온 조정이 크게 격분해서 심지어 그 상소문을 불살라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인조 역시 심려를 이제 겁쟁이다.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좀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 조정이 뭔가 전사가 되어서 한번 저 청나라랑 붙어보자. 우리 한번 끝까지 싸우다 죽자. 막 이런 전투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인조는 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밖에서 오는 구원병, 근황병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조가 각 도에 있는 감사와 병사들에게 이런 유시를 내립니다. 적들이 성을 포위한 지 벌써 엿새째가 되었다. 내가 이 고립된 성에 갇혀 위태롭고 급박한 지경이니 밤을 새워 달려와 임금의 위급함을 구해라. 자신을 구하러 와줄 그 의병들과 백성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오랑캐들이 감히 황제라 칭하고 우리를 업신여겼기에 내가 천하의 대의를 위해서 그 사신을 단호히 배척했다. 이것이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오랑캐 놈들이 갑자기 흉악을 부려 군사를 이끌고 저돌적으로 나오므로 나 역시 이곳 남한산성에 들어와 주둔한 것이다. 나는 기필코 이 성을 사수하고자 한다. 이 교서를 보고 백성들이 달려오기를 인조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조가 백성들에게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여 너희 백성들을 저버린 적은 있지만 너희들은 어찌 차마 군신의 의를 저버리고 나의 위급함을 모른 척 하겠느냐. 내가 못나서 너희 백성들을 저버린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밉다 한들 너희 백성들이 설마하니 이 임금을 버리겠느냐. 좀 구하러 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조의 이 교시를 받은 백성들이 과연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평소에 자신들을 저버렸던 저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남한산성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 생각이 좀 드는 교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에 갇힌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조선 정부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지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중국 황제의 생일을 챙기는 일을 해요. 승정원에서 이렇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명나라 황제의 탄생일입니다. 비록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예는 패할 수 없습니다. 문무신료들과 함께 망골례를 행하소서. 이 망골례는 저 멀리 중국 북경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황제를 향해서 절을 올리는 행사인데요. 그렇게 조선 조정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챙기게 되는데 인조가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신하의 나라가 되어 명나라를 섬겼고 명나라가 길러준 은혜는 임진년의 최고에 이르렀다. 이것은 망고에 변할 수 없는 대의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은혜가 크다.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는 건 변할 수 없는 대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저 오랑캐 놈들이 명나라를 유린하고 있다. 너희 백성들은 모두 명나라의 은혜를 받은 처지이니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느냐. 인조가 백성들한테 너희도 명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명나라 덕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도 오랑캐와 화친하면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았을까? 그러면서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항상 민생을 위한다는 것과 명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인조가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남한산성에 처음 들어왔었던 초기만 하더라도 인조가 종사와 백성을 위해서 세자를 보내겠다. 저들과 화친을 하겠다. 이런 태도였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화친은 없다. 기필코 오랑캐를 물리치겠다. 이런 강경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러한 화친이냐 또는 전쟁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당시 성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여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병자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점쟁이가 점을 쳐서 말하기를 오늘은 화친을 해도 길하고 싸움을 해도 길하다 하였다. 오늘은 둘 다 해도 괜찮다. 이런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군을 이끌고 있었던 김유가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화친도 하고 싸움도 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남한갑이 그 소식을 듣고 몰래 말하기를 아니 결혼식과 장례식을 어떻게 같이 치를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김유를 은근히 풍자했다는 거죠. 당시에 오락가락하는 조정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건 뭐 화친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해서 나중에 더 큰 굴욕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런 혼란스러운 조정의 상황과 당시 성안의 처절한 분위기들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들어갔을 때 조선 정부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남은 양식이었습니다. 인조가 성안에 남은 양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물으니까 남한갑이 대답하기를 군사가 13,800명인데 지금 식량으로 50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0일 동안 조선 정부가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성안의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를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겨울인데다가 날씨도 무척 추웠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은 조선 입장에선 불리했어요. 연려실기술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안에 물자가 떨어져 모든 것이 군색해졌다. 소와 말은 모두 죽었으며 살아있는 짐승은 굶주림이 심하여 서로 그 꼬리를 뜯어 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라고 풍족할 수가 없었겠죠. 기록을 보면 임금은 친구가 없어 옷을 벗지 않고 잤으며 수라상에는 닭다리 하나만이 올라왔다. 뭐 임금이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역시 성첩을 지키는 군사들이었는데요. 늦겨울에 혹독한 찬바람은 전에 없이 추웠고 초겨울에 내린 눈은 지금까지도 녹지 않았다. 군사들이 항상 추운 곳에 자니 얼굴빛이 검푸르고 얼어서 살이 터지고 손가락이 빠져 형상이 참혹했다. 그래서 인조 역시 백성들의 이런 안타까운 처지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인조가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이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하며 얇은 옷에 떨고 거친 밥으로 굶주리며 추위에 알몸을 드러낸 채 성을 지키고 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 게 자신의 책임일 텐데 인조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많이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는 비가 내렸는데 그 엄동설안에 비까지 젖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비가 안 그치니까 인조가 하늘에다가 제발 비를 멈춰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제를 지내요. 그때 인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고립된 성에 들어와서 믿는 것은 오직 하늘뿐인데 찬 비가 갑자기 내려 모두 흠뻑 젖었으니 끝내는 반드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한 몸이야 죽어도 애석하지 않지만 저 신료들과 백성들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계계하여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인조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늘에 제를 지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군사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성첩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가마니를 나눠주도록 합니다. 영화에서도 백성들이 깔고 덮을 수 있도록 빈 가마니를 나눠주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 가마니를 나눠주라고 했던 사람은 임금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가마니를 나눠준 것까지는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마니를 다시 걷어서 말먹이로 쓰기 시작합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비변사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래 날씨가 포근해져서 군사들이 동상에 걸리는 일은 그리 위급한 일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말이 굶어 죽는 것은 몹시 우려되오니 빈 가마니를 쌓아놓고 말먹이로 쓰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다시 포근해졌다고 해서 그 가마니를 말먹이로 쓰자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인조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인조가 별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해줍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영화에 연출이 되었었죠. 근데 과연 신하들의 말대로 이 당시 날씨가 포근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음력 1월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마니를 말먹이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성 안에 뭐 물자도 없고 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조정에서는 청나라 쪽에 사람을 보내서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적진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조정에서 이기남에게 소 2마리와 술 10병을 가지고 가서 적을 대접하게 하였는데 적이 무례한 말을 많이 하므로 선물을 도로 가지고 왔다. 이 장면도 영화에서 연출이 되었는데 당시 적장이 그 선물을 가져온 조선 사신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군중에서는 날마다 소를 잡고 술을 마시며 보배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우리는 이런 거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늘이 조선 팔도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조선의 술과 고기는 모두 우리 것이다. 국왕이 돌구멍에 숨어서 통로가 막혔고 신하들은 모두 굶주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이 힘들게 마련한 그 선물들을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지금 이 술과 고기는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가져가 굶주린 너희 신료들에게나 주어라. 야, 조선이 진짜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선 사신 측이 또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희의 구원병이 어느 곳에 도착했다기에 우리가 3천 군사를 보내 모조리 죽였고 또 다른 곳에도 도착했다기에 2천 군사를 보내 모두 섬멸했다. 지금 성 안에 갇힌 조선이 믿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구원병 뿐인데 지금 그 마지막 희망까지 꺾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완전히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근황병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뭐 갑작스럽게 차출이 된 데다가 뭔가 지휘체계도 엉망이고 잘 훈련된 병사도 아니다 보니까 그 청나라 정예의 부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황병들의 패전 소식이 조선 정부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근황병도 패전을 한 데다가 남한산성에서도 패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북문 밖으로 출병하여 평지에 진을 쳤다. 날이 저물 무렵 채찰사 김유가 성 위에서 지휘하며 군사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적이 뒤에서 기습하여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뭐 다른 연료실 기술이나 병자록 같은 기록에서는 이 전투 패배 원인이 바로 김유의 무능함, 무리한 출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기록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가 정예군을 보내 적을 무찌르도록 하니 4명의 장수가 모두 그 계책은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김유는 듣지 않고 깃발을 휘두르며 진군할 것을 명하고 산 아래로 진격하지 않는 자들을 참수하게 했다. 그가 김유가 무리하게 진군을 시켰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온 군사가 진군하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아갔다. 마침내 적의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기습하였다. 우리 군사 200명이 사망했는데 적의 사망자는 2명이었다. 그가 그 김유의 무모함과 무능함 때문에 그 우리 아까운 백성들 200명이나 가까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김유의 이 무모한 이 전투가 영화 남한산성에서 잘 연출이 되었었죠. 실록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전투에서 패배한 김유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자책했다고 해요. 김유가 군사를 잃고 이를 그르친 것에 대해 죄를 청했다. 김유가 말하기를 신이 지휘를 잘못하여 참패했으니 황공하여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의 이 청에 대해서 인조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김유를 위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보병을 이끌고 경솔하게 평지에 내려갔으니 어찌 패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러니까 인조도 김유의 그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병에 맞서서 평지에다가 진을 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보병으로. 그러니 패배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뭐 어찌됐든 성의 물자는 떨어지고 백성들은 얼어 죽고 근황병들은 패배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최명길이 또 나서게 됩니다. 최명길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외교와 협상밖에 없습니다. 화친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거든요. 최명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라의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사람을 적진에 보내 화친하는 일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최명길이 그 기조를 바꾸려고 하니까 역시 그 척화파의 대명사인 김상원이 가만둘 수 없었겠죠. 가만히 있으면 다시 화친으로 이게 무게추가 옮겨가니까 김상원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 된다고 역설을 합니다. 내일 오랑캐 진영에 사람을 보낸다고 한다던데 설령 오랑캐가 우리의 뜻을 받아준다고 해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듯 하옵니다. 김상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전 우리가 소와 술을 보냈는데 저들은 그것을 돌려보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더라도 적의 상황을 살피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성안의 군사들과 근황병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며칠만 지나면 반드시 사태가 변할 것입니다. 저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무게추가 최명길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안에서 화친이냐 전쟁이냐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침내 청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2월 29일 청나라 칸이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서울에 당도하였다. 놈들은 깃발을 휘날리고 칼날을 번뜩이며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청태종이 직접 이제 서울까지 온 거죠. 그리고 조정에서도 청나라 칸이 온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청나라 칸이 모든 군사를 소집하여 탄천에 진을 쳤는데 30만 대군이라 일컬었다. 물론 학자들은 이 30만이라는 숫자를 믿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과장이 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나라 황제가 직접 온 상황에서 조선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이 다시 한번 나서서 더 강하게 청을 하게 되는데요. 최명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칸이 만약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면 분명 쉽게 군사를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병력으로는 결단코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군사력은 상대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화친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따라서 화친하는 뜻으로 저들의 실정을 은밀히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신을 파견해 서신을 가지고 칸에게 보낸다면 분명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협상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인조 역시 더 이상 군사적으로 저들과 싸우는 건 불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지 결국 최명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모든 신하들이 최명길의 말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임금이 마침내 최명길의 말을 따라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청하게 했다. 저번 시간에 인조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싸우겠다고 했었는데 잊고 있었던 근황병도 패전을 하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화친의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친의 길을 선택한 조선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최명길이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나라와 화친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명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최명길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했던 인물 중에 최명길이 대표적인데요. 최명길의 입장과 생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있는데 그 인조실록에는 최명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치욕을 당한 시기에 저들에게 굽히고 숙이는 말인들 왜 못하겠습니까? 최명길은 국력이 약한 나라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최명길의 고민과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었던 사람이 김상원이었습니다. 김상원이 그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요. 칸이 왔다는 소식을 한 번 듣고 겁을 내어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을 미리 강구하고 있으니 신은 진실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김상원의 이 말을 들은 최명길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월나라 범녀도 임금을 살리기 위해 원수인 적에게 화친을 구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월나라의 고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와신상담 이야기거든요. 그때 월나라의 인재인 범녀도 자기 임금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인 적에게 화친을 구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라가 보존된 뒤에야 와신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치욕을 감내했던 월나라가 결국 나중에 와신 상담에 성공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일단 나라가 보존돼야 나중에 뭐 원수를 갚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최명길의 이 말을 들은 김상원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적들의 허와 실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훤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범녀에 비기려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명길 보고 너는 범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칸이 왔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못 믿겠다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런 뜻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김상원의 이 말을 들은 최명길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큰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상원도 지지 않고 뭐 무슨 큰일이 나겠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아주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죠. 어쨌든 김상헌이 이렇게 반대는 했지만 결국 인조는 최명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말은 할 필요 없고 언어를 공손하게 해서 칸에게 문안 여쭙는 뜻으로 보내라. 그리고 또 인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대국도 약소국을 오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느냐. 잘 생각하고 분간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저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를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해서 조선 정부가 청태종에게 문안을 여쭈게 되는데 조선의 문안을 받은 청태종이 조선에게 이런 국서를 보냅니다. 너는 기어이 명나라에 협조하여 우리나라에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나는 양국의 우호를 생각해 인내해왔다. 첫 부분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죠? 나는 그래도 너희를 생각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힘을 믿고 약자를 능멸한 적이 있던가?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킨 적이 있던가? 그런데 너는 무슨 까닭으로 너의 신하들에게 군대를 모집하고 책략을 세우게 한 것이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왔는데 너는 왜 직접 나서서 한번 싸워보지 않느냐. 전쟁의 원인은 진실로 너희 나라에 있다. 아주 강하게 인조와 조선 정부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나라 측 사료를 보면은 청태종이 더 심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청나라 측 기록인 청나라 실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백성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궁궐과 도성을 버린 채 분주히 도망쳐서 이 산성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오래 연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전날 정묘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한다면서 어찌 나와서 싸우지 않는 것이냐. 네가 이 성에 숨어 구차스럽게 살고자 하나 짐이 어찌 너를 놓아주겠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더 가관인 말을 합니다. 짐이 대군을 이끌고 너희 나라에 왔는데 네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명나라가 어떻게 너를 구해주는지 보고 싶다. 자식이 화를 당하는데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뭐 입만 열면 명나라 하는데 그 명나라는 지금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부모처럼 떠받드는 명나라가 너희를 어떻게 구해주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청태종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명나라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네가 거취를 흐리멍덩하게 하여 스스로 나라와 백성에 화를 끼친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너에게 원한을 갖지 않겠느냐. 만약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꺼리지 말고 말해라. 이 모든 건 네가 흐리멍덩해서 저 백성들은 반드시 너에게 원한을 가질 것이다.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참 조선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화친을 청하려고 했던 조선이 이러한 청태종의 국서를 받아들었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은 굉장한 분노였어요. 신하들이 얼마나 붕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의 대표인 김유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욕을 당하며 신하는 죽어야 됩니다. 신들이 형편없기 때문에 군부에게 이런 치욕을 안겨드린 것입니다. 신들은 구차하게 살아남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김신국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그 국서를 받아서 왔는데 분명 흉악한 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열어보니까 창자를 도려내는 듯하여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하들은 상당히 격발이 돼서 분노를 했는데 이경증이라는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경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서를 보니 매우 통탄스러우나
문장을 보면 그렇게 크게 노여워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인조 역시 그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랑캐의 말이란 본래 저런 것인데 무슨 따질 것이 있겠는가. 속히 답서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저들의 말이 원래 저렇다. 뭐 따질 거 없으니까 빨리 답서나 써서 보내자. 생각보다 인조와 좀 덤덤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조의 명에 따라서 다시 청태종에게 보낼 답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원이 역시 빠지지 않고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김상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사죄해봤자 저들의 노여움은 풀 수 없고 나중에는 분명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차라리 이 문서를 우리 군사들에게 보여주어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것이 낫습니다. 답서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 청태종의 글을 우리 군사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적개심을 끌어올리자. 그 분노로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원의 이 말을 들은 최명길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한이 직접 온 이상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싸우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면서 김상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김상원의 말이 시원할지 몰라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칸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맞서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최명길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상원이 또 지지 않고 이렇게 또 한마디 합니다. 신이라고 어찌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지 않고 고상한 담론만 늘어놓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저들이 따르기 힘든 요구를 해올까?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저들이 결국 뭔가 힘든 요구를 해올 것이다. 나는 그게 걱정된다 하면서 자기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조는 그런 김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칸에게 답서를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문제는 그 답서를 누가 쓸 것이냐. 이 답서를 쓴 사람은 이제 두고두고 후대에 걸쳐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저 청나라 오랑캐한테 고개를 숙인 놈이다. 아마 선뜻 이 답서를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최명길이었습니다. 최명길이 그때 답서를 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최명길이 말하기를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될지언정 차마 우리 임금을 망하는 자리에 둘 수는 없다 하고 칸에게 보내는 국서를 지었다. 그러니까 최명길은 설령 내가 이 국서를 지어서 후대에 걸쳐서 선비들한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임금은 살려야겠다. 결국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명길이 칸에게 보내는 답서를 적게 되는데요. 최명길이 쓴 답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국왕 이종. 이종은 인조의 이름입니다. 이종이 대청 황제께 올립니다. 소국이 대국의 죄를 얻어 스스로 화를 불러들여 이 고립된 성에 몸을 의지하여 위태로움이 아침 저녁 사이에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일에 대한 죄는 소국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정벌을 하시더라도 죄를 알게 하였으면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만물을 포용하는 대국다운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만약 소국의 생명을 가엽게 여기셔서 소국으로 하여금 기조를 바꾸어 스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지금부터 소국은 마음을 닫고 종사할 것이옵니다. 국서가 굉장히 저자세로 쓰여져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욕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명길의 이 답서를 본 신하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최명길의 이런 행동과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성안에 있던 신하들은 최명길의 이 답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윤집이라는 사람이 최명길의 답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칸에게 보낸 답서를 보니 이것은 화친을 청하는 글이 아니라 항복을 구걸하는 글이었습니다. 최명길이 어찌 이런 글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최명길을 죄를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데요. 최명길이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는 머리카락의 수만큼 죄를 줘도 부족합니다. 어쨌든 조정에서는 최명길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거나 인조는 그 최명길이 쓴 답서를 채택해서 청나라 진영에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명길의 답서를 본 청나라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청나라 쪽에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곤란해진 건 최명길이었어요. 최명길을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국서를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역시 저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화친은 틀렸고 이제 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명길의 죄를 바로잡아 군심을 안정시키소서. 이렇게 조정에서 최명길을 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는데 그때 최명길을 보호해줬던 사람은 인조였습니다. 인조는 오히려 최명길을 감싸면서 최명길을 칭찬해요. 최명길은 평소에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을 염려하여 늘 시기에 맞게 잘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진실로 남보다 뛰어난 식견이 있으니 처벌할 수 없다. 만약 인조가 이때 최명길을 내쳤으면 정말 어떻게 됐겠어요? 최명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조는 그래도 그때 당시 최명길이 했던 말들이 옳았다는 것을 이렇게 뒤늦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명분론에 휩싸여서 현실을 망각하고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현실적인 정치인인 최명길이 있었던 것은 조선의 입장에선 상당한 행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이러한 화친 요청에 대해서 청나라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의 상황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랑캐가 지구전의 뜻을 두고는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구원병의 진로를 차단하고 포위를 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화친도 안 되고 조선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영의정인 김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이 밤낮으로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지혜가 부족해 어떤 계책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단지 외부의 구원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서봉이라는 신하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 안의 사기가 점점 위축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계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조정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 화친의 필요성을 김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의 군사는 배가 부르고 말은 날렵한데 우리 군사는 날마다 피폐해지기만 하니 이런 상태로 저들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싸울 수 없다면 화친뿐입니다. 결국은 화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조정에서 다시 한번 화친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자 이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김상원인데요. 김상원은 정말 척화파의 상징이죠. 화친은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김상원이 화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오랑캐에게 아무리 사신을 자주 보내도 저들의 마음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의 도를 넘는 말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사람들이 모두 화친만 믿고 있으니 필시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김상원이 화친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하자 인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이다. 화친은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성한 오랑캐를 가볍게 여기고 도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저들을 가볍게 여기고 도발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니 한갓 공허한 말만 숭상할 수는 없다. 그 성 안에 갇혀있는 동안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조는 다시 한번 청나라와 화친을 시도하려고 하고요. 그 청나라에게 화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국서를 이번에도 최명길에게 맡깁니다. 최명길이 직접 청나라에게 답을 구하는 국서를 써요. 그 국서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국의 임금과 신하가 목을 빼고 까치발을 하여 덕음을 내려주시길 기다렸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회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공궁하고 사정이 급하여 다시 아뢰오니 황제께서는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최명길은 이 국서에서 아주 절절하게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 소국의 일처리가 잘못되어 대국으로부터 여러 차례나 가르침을 받았는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여 오늘의 화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만약 잘못을 용서하고 종사를 보존하고 대국을 오래도록 받들도록 해주신다면 소국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격하여 자손대대로 잊지 않고 복종할 것입니다. 조선이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죠. 국가 지도자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 이런 나라의 수모를 가져오기도 한다. 근데 최명길의 이 국서를 조정의 신료들도 다 돌려보거든요. 이 최명길의 국서를 본 김상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날뛰었을 것 같은데 김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국서를 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저들의 노여움을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록에는 없지만 연려실기술에는 김상원이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요. 군사가 전멸하고 사대부가 다 죽은 후에 그때 가서 빌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말 같아요. 그 수많은 백성과 군사들의 희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김상원의 이런 강경 발언에 대해서 최명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국서는 이미 작성되었는데 이처럼 논의가 제각각이니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의견을 배격하고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명길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죠. 이렇게 여러 신하들한테 다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 이걸 보내실 겁니까? 배격할 건 배격하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화친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인조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이 청나라한테 회답을 요청하는 국서를 청나라에게 보내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태종의 답서가 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청태종이 조선에 보낸 답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짐이 이유 없이 군사를 일으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치를 따지려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나라는 툭하면 우리를 도둑이라 하는데 우리가 과연 도둑이면 너는 어찌하여 그 도둑을 체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너는 참으로 호랑이 가죽을 쓴 양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도둑이라 그러고 온갖 욕을 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청태종이 유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청태종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짐에게 대적하는 까닭에 군사를 일으켜 이곳에 왔지만 만약 너희가 모두 짐의 품 안에 들어온다면 짐이 어찌 어린아이 사랑하듯 하지 않겠는가. 빨리 내 품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어린아이 사랑하듯이 해줄게. 잘 돌봐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태종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빨리 성을 나와 귀순해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너희는 싸우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빨리 나와 일전을 벌이자. 하늘이 내리는 승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위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리는 승부를 내가 알려주겠다. 중국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이 청태종이 얼마나 당시에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래서 청태종의 이런 경고를 받아든 조선이 다시 한번 청태종에게 답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 답서에서는 아주 더 공손해집니다. 이 답서도 최명길이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제께서 호되게 책망해 주시는 것은 저희를 지극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유시를 들으니 황공하고 감격스러워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좀 너무 비굴한 거 아니냐, 좀 너무 저자세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분 나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최명길이나 화친을 해야 하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정말 바짝 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최명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국이 죄를 얻었으니 후회가 막심합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 귀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이런 최명길의 답서를 본 김상원이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그때 김상원이 들어와서 그 최명길이 쓴 국서를 찢어버립니다. 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당시의 상황을 인조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최명길이 물러나 국서를 수정하고 있었는데 김상원이 들어와 통곡하며 그 국서를 찢었다. 김상원이 그 울분을 토로하면서 그 국서를 찢었다고 해요. 김상원이 그 국서를 찢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들에게 답하는 국서를 보고 신도 모르게 통곡했습니다. 명분만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옵니다. 저들이 만약 군신관계를 요구하면 끝내 전하께서 성을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상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군신상하가 함께 성을 사수하다가 하늘의 보호를 입으며 그래도 뭔가 해볼 수는 있지만 이 문서를 보내고 나면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원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을 지키면 그래도 뭔가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또 김상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라가 망하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 국서를 보내 성을 나갈 수 있다 해도 앞으로 명분에 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을 나간들 명분이 다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김상원은 마지막으로 죽여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이른의 나이에 무슨 더 바랄 것이 있어서 구차하게 살기를 도모하겠습니까? 감히 국서를 찢었으니 속히 죽여주소서. 김상원의 이 청을 들은 인조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인조가 김상원을 위로해 줍니다.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병의 말이 바르고 크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일찍 죽지 못하여 오늘을 맞이해 이 일을 보게 된 것뿐이다. 김상원의 체면도 좀 살려주면서 하지만 이건 종사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하자 김상원은 또 한마디 합니다. 예로부터 적군이 성 밑에까지 이르고서도 그 나라와 임금이 보존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며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을 나가는 순간 저들한테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원은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김상원은 그냥 싸우자는 겁니다. 성을 굳게 지키면서 군량이 바닥날 때까지 버티면 혹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원은 일단 버티자는 건데 대체 그 벗어날 수 있다는 다른 길이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하니까 인조도 아니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 대체 네가 뭘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하니까 김상원이 하는 말이 비록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늘이 움직이며 적이 군대를 퇴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군신이 뜻을 확고히 하여 굳게 지키면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결국 김상원도 대책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는 말은 적이 알아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 안 물러나면은 차라리 싸우다가 당당하게 망하자. 이게 김상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그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조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김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의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나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으니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당시의 선비들이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요시하는 척화파들의 입장에서는 김상원의 이런 말과 행동이 좀 감동을 줬나 봐요. 그 당시 상황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상원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간절하고 측은하게 말했으므로 듣는 이가 모두 눈물 흘리며 세자 역시 임금 곁에서 목을 놓아 울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던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상원이 이렇게 조정에 가서 한바탕 하고 나와서 이제 최명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최명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당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병자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명길이 김상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대감의 말이 어찌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참으로 부득이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김상원과 최명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최명길은 김상원한테 이건 정말 부득이해서 하는 일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최명길의 말을 들은 김상원이 이제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한 번의 죽음이 있는데 자결은 하지 않겠소. 만약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준다면 거기서 죽겠소. 그러니까 나를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줘라. 내가 거기서 죽겠다. 참 김상원다운 말이죠. 그러면서 또 김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감은 어찌 나를 포박하여 저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주지 않는 것이요. 빨리 날 체포해서 저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라. 내가 거기서 죽겠다. 왜 대감은 나를 안 잡아가냐. 말 속에 뼈를 담아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최명길이 빙그레 웃으면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최명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대감은 국서를 찢으십시오. 나는 마땅히 주워 맞추겠습니다. 이 말이 참 두 사람의 입장과 서로의 처지를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 같아요. 당신처럼 국서를 찢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그 찢어진 국서를 이어 붙여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생각과 사상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 의견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시간에 최명길이 청나라에 투항하는 내용의 국서를 보내자 김상원이 들어와서 그 국서를 찢는 장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때 김상원이 인조에게 뭐라고 했는지 사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형세가 궁박하고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일을 해버리면 천하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으며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화친보다 굴욕적인 항복이라면 민심이 모두 분개할 것입니다. 비록 일이 성사되어 모두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전하께서는 결코 보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인조 당신도 끝난다. 당신이 무사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원의 이 말을 들은 인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은 내가 성 밖에 나가 항복하는 것을 걱정하는가? 그날이 나라가 망하는 날일 것인데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직접 성을 나간다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신하들 보내서 대충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 되지. 내가 직접 나가서 항복하는 그런 일은 어떻게 내가 따르겠냐.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조의 이런 생각은 되게 안이했던 것인데 김상원이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미 순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으로 인심이 분열되고 밖에서 몰아붙이는데 전하께서 몸소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곧 이러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원은 인조가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곧 있으면 나가서 적들에게 직접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김상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인조는 그런 일은 없다.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결코 그것만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직접 성을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인조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청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인조가 직접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청태종이 직접 조선에 국서를 보내서 이런 요구를 해요. 너희가 죄를 뉘우치며 여러 번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으므로 짐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 스스로 새로워질 기회를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성은 마음만 먹으며 얼마든지 함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힘으로 공격해서 취하지 않는 것은 네가 직접 성을 걸어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조의 기대와는 달리 청태종은 반드시 인조가 나와야 된다. 네가 직접 성을 걸어서 나와라. 인조의 출성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성을 걸어 나와 짐과 대면해라. 이것은 네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복종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잔꾀로 너를 유인해 취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성을 나와라. 속임수를 써서 너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한다. 그러면서 청태종은 몇 가지 요구를 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네가 성에서 나와 항복할 생각이 있거든. 먼저 앞장서서 화친을 배척한 2-3명의 신하를 포박해서 보내라. 짐이 그들의 목을 베어 내걸고 후세에 본보기로 삼겠다. 화친을 배척한 그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청태종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네가 만약 성을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하게 빌고 애원해도 짐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인조가 직접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청태종의 요구를 들은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한 가지 일, 성을 나가 항복하는 일이죠. 이 한 가지 일만은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 일을 내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청태종이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일단 버티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것은 차마하지 못할 일이다. 두려워서 감히 나가지 못하겠다고 써라. 그가 청태종한테 보내는 답서에다가 나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써라. 일단 버티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때 인조가 실제로도 신변의 위협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인조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성에서 나오라 하는 것은 분명히 나를 유인하여 북으로 잡아가려는 계책이다. 분명히 내가 나가면 저들은 나를 북으로 잡아갈 거다. 자신의 신변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인조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인조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결국 조정에서는 인조가 나가는 이 일만은 좀 봐달라. 다시 청나라한테 요청하는 글을 보내요. 청나라에게 보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국왕 신 이종이 대청국 황제 폐하께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은혜로운 유지를 내려주셔서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시니 군신 부자가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조선이 처음 국서를 보낼 때는 이 신하라는 글자를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자를 썼어요. 또 폐하라는 말도 안 썼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점점 더 자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을 나오라고 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성을 나가는 이 한 조목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죽기를 결정하고 나가지 않고자 하니 만약 대국이 계속 성을 나오라 독촉하면 텅 빈 성에 쌓여있는 시체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냥 차라리 우리 시체를 가져가라. 성을 나갈 바엔 그냥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조의 속내를 좀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인조가 두려워하는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하의 용서를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신하들은 더 이상 신을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성을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은 신하들은 나를 임금 취급도 안 할 거다. 제발 이 일만큼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인조의 이런 눈물겨운 읍소를 과연 청나라가 받아줬을까요? 예상했듯이 청나라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인조의 그 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요. 국서를 반환하면서 답한 내용이 황제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안 받겠다. 그 인조의 국서를 접수를 거부한 거죠. 이렇게 청나라 측에서 접수를 거부하니까 다시 조정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신하들의 대표인 영의정인 김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친을 배척하는 것이 당시의 정론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그르친 죄를 피할 수 없으니 그들이 나가기를 자청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태종의 요구 중에 하나가 척화신들을 묶어서 보내라고 했잖아요. 화친을 배척한 사람 2-3명을 잡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영의정이 김유가 그 사람들 알아서 자수하게 하자. 그래서 조정에서 그때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한테 빨리 자수해라. 척화신들을 골라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을 찾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라도 하듯이 나를 잡아가라. 나부터 잡아가라고 이제 너도 나도 자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라는 사람은 신도 화친을 배척한 사람입니다. 만약 포위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면 신이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빨리 잡아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척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정혼도 상소를 올려서 저 오랑캐가 화친을 배척한 신하들을 매우 다급하게 찾는다고 하던데 신도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신을 빨리 오랑캐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잡아다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윤직과 오달제도 같이 상소를 올려서 신들이 최명길의 주화론을 배척했으니 이것이 바로 화친을 배척한 것입니다. 신들을 오랑캐 진영에 보내 칼을 맞게 하여 오랑캐의 요구 조건 한 건을 해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나가려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척화파들이 자원해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중에 그 영의정의 김유를 공격하는 상소도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유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김유를 고발해요. 신은 지난번 김유가 화친을 배척하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유 또한 화친을 배척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독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김유가 앞장서서 척화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김유 당신도 화친을 배척하지 않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것이냐? 너 옛날에 화친을 배척하는 말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조정에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하고 있는데 역시 척화파에 또 빠질 수 없는 김상헌도 자신을 청나라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기록을 보면 김상헌이 관을 벗고 대궐 문 밖에 짚을 깔고 엎드려 적진에 나가 죽게 해줄 것을 청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김상헌도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서 내가 나가겠다. 나를 오랑캐 진영에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조정에다가 한 거예요. 이렇게 조정에서는 이제 척화파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인조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완강하게 버팁니다. 조정에서 다시 한번 청나라에 국서를 보내는데요. 조선이 이렇게 국서를 보내요. 화친을 배척한 자들은 이미 조정에서 세밀히 신문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당연히 내보내서 폐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척화파들을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했지만 인조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버티는데요. 다만 몸소 성을 나오라는 이 한 조목만큼은 신에게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폐하는 바로 신의 하늘이 옵니다. 하늘이 어찌 굽어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척화파들을 내보내는 대신에 나는 좀 봐줘라. 제발 한 번만 좀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조가 이렇게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니까 청나라 쪽에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남한산성을 향한 포격이 시작됩니다. 기록을 보면 적들이 성을 향해 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포탄이 행궁으로 날아와 떨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피하였다. 또 그 다음날 기록을 보면 대포 소리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성첩이 탄환에 맞아 대부분 무너졌으므로 군심이 흉흉하고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청군이 대포를 쏘는 이유는 당연히 인조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적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황제가 내일 돌아갈 예정인데 국왕이 성에서 나오지 않겠다면 앞으로는 어떤 사신도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조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협상도 안 할 거다. 이제 내일까지 왕이 무조건 성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연일 포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 안에 있었던 군사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집단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록을 보면은 훈련 도감의 장졸 및 어영청 군사들이 서로 인솔하여 행궁 골문 밖에 모여서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오랑캐에게 보낼 것을 청했다. 빨리 저 척화파들부터 청나라 진영에 보내라. 이렇게 군사들이 시위를 하자 영의정인 김유가 군사들을 달래려고 하는데 아무리 달래도 해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가 이렇게 보고해요. 소신이 온갖 방법으로 달래고 가르치고 술과 쌀을 주어 위로하고 회유하고자 했으나 끝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위의 병사들도 그 40여일 넘게 얼마나 참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때 당시 군사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시위를 하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자들은 책략이 매우 뛰어나서 자신이 충분히 오랑캐를 토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주장을 했을 것이니 그들을 장수로 세워서 오랑캐들과 싸우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너희가 입만 열면 오랑캐를 토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한번 장군이 돼서 싸워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군사들의 말이 참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평소에 척화신들이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소에 큰 소리 쳤습니까? 저 오랑캐 별거 아니다. 뭐 두려워할 게 있냐. 그냥 그저 입으로만 말만 앞세워서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나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습니까? 그래서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에 나서서 싸우고 또 희생당하는 사람은 결국 군인이고 또 백성들이잖아요. 당시에 군사들이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오늘의 사태는 모두 선비들의 고상한 논의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무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 없다. 평소에 말만 앞세워서 고상한 논의나 일삼던 그 선비들 때문에 이 지경이 났는데 이 무리들을 제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이 컸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했어요. 대감들은 배부르고 밥 먹고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있으니 성벽이 포탄에 맞고 있는 것은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전쟁은 너희들이 일으켜놓고 왜 포탄에 맞아 죽는 건 우리가 되어야 되냐. 그래서 이 군사들의 말에 대해서 영의정이었던 김유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가 인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부모와 처자가 모두 살육당했으므로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층이 무능해서 오늘의 이 사태를 맞이했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백성들이 지고 있는 이 상황. 지도층은 통렬한 반성과 또 책임을 가져야겠죠. 김유의 이 보고에 대해서 인조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시기에 성첩을 비워두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속히 나가서 돌아가라고 타일러라. 인조의 이 반응은 솔직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성첩을 비워둬서 걱정된다. 이런 반응은 되게 좀 실망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면서 인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버팁니다. 근데 청나라가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인조가 신하들에게 그럼 나 대신 세자가 나가면 어떻겠냐. 사태가 지금 위급한데 세자가 나갈 것이라고 말해보면 어떻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조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대신 세자를 내보내겠다고 한번 말해봐라. 근데 이때 신하들이 세자가 나가서 붙잡히면 어떡하냐. 세자의 신변을 걱정하니까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성이 함락되어 붙잡히는 것과 세자가 나갔다가 붙잡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자가 나갔다가 붙잡히든 뭐 함락되어 붙잡히든 마찬가지다. 인조의 이 말처럼 당시의 세자인 소현세자는 내가 나가겠다. 이런 말을 신하들에게 하는데요. 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나 급박해졌다. 나에게는 동생이 있고 아들도 하나 있으니 내가 없더라도 종사는 이을 수 있다. 내가 나가서 죽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죽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현세자가 용감하죠.
그래서 조선은 다시 한번 청나라에 글을 보내서 임금 대신에 세자를 내보내겠습니다. 이거를 마지막 협상 카드로 삼아서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 참혹한 병자호란의 남은 이야기들, 마지막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나라가 인조가 직접 나서서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한산성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에서도 연출이 되었는데 남한산성을 향해서 포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강화도가 함락된 거예요. 당시 강화도에는 이 인조의 가족들, 아들, 며느리, 왕족, 이런 인조의 가족들이 피난을 가 있었는데 이 강화도가 결국 청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 항복을 하고 적진에 나아가게 되면서 강화도가 함락되게 돼요. 이 강화도가 함락된 소식이 며칠 뒤에 조정에 전해지는데요.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청나라 사람들이 강화도를 함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울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적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국왕이 직접 성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코 항복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조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자를 보내서 화를 늦추고자 하였는데 저들이 또 거절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지난 시간에 인조가 이제 마지막 협상 카드로 세자를 보내는 카드를 썼는데 그거마저도 거절을 당한 거죠. 무조건 인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도 인조의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영화 주인공이기도 한 최명길이 인조한테 빨리 결단을 내려라.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허식을 차리셔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대신들과 논의하여 빨리 결단을 내리고 급히 통보해야 그나마 가망이 있을 것이옵니다. 사실상 빨리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가 또 자꾸 버티려고 하니까 이제 신하들의 대표인 영의정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강화도마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번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종사가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종사는 영원히 사라진다. 그래서 김유의 이 말에 인조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결국 고집을 꺾는데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백성의 목숨도 중요하고 저들에게 잡힌 사람들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가 부질없이 고집을 부리면 모두가 죽을 것이니 부득이 치욕을 감당하겠다. 드디어 인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치욕을 감당하겠다. 인조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자 최명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이 촉박하니 소신이 나가서 바로 글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명길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빨리 글을 써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선이 인조가 직접 나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청나라에 보냅니다. 인조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나서 지금까지의 어떤 소회가 좀 있었는지 신하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요. 처음에는 성에 의지하여 일전을 각오하고 사직을 위해 함께 싸우다 죽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성에 들어왔을 때는 결사항전하려고 했다. 죽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러나 군사들의 마음은 이미 변하였고 사태마저 크게 달라졌으며 근심스러운 일도 너무나 많다. 특히 인조가 이런 결심을 한 데에는 역시 강화도가 함락된 게 컸던 것 같아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밤낮으로 소망한 것은 강화도만은 온전하길 바랐는데 나의 아들, 며느리가 잡혔을 뿐만 아니라 문무백관의 가족들까지 모두 끌려갔다. 그러니까 인조의 가족들이 지금 다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인조로서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결심을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저승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백성들은 모두 죽고 나 혼자 살아난들 무엇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온 성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비록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조선이 인조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청태종은 인조와 조선 정부에 이런 요구의 답서를 보냅니다.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은덕을 잊지 않고 귀순하고자 한다면 우선 명나라와의 수호를 끊어라. 명나라의 연호를 폐기하고 우리의 연호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의 패권이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동안 섬겨왔던 명나라와의 수호를 끊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명나라와 관계를 끊을 것을 첫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요구를 해요. 너의 장남과 차남을 인질로 보내라. 만약 너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인조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서늘한 말인데요. 일단 내 아들들을 다 인질로 내보내야 되고 또 내가 뭐 잘못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저 아들들이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의 왕자리는 갈아치울 거야. 너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네 왕위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또 청나라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청태종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짐이 명나라를 정벌할 때 너는 수만의 군대를 모집하여 기한에 맞춰 파병해라. 어쨌거나 임진왜란 자신들을 도와준 나라인 명나라인데 그 명나라에 대한 관계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명나라를 정벌할 때 군대를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선이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태종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짐이 다시 살려주었으며 너의 종사는 이미 망했는데 짐이 다시 온전하게 해주었다. 너는 마땅히 은혜를 잊지 마라. 조선이 오랑캐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청나라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조선의 사대부들과 지도층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선이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해야겠죠. 그때 조선 측의 실무 협상의 대표가 홍서봉이었습니다. 그때 청나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삼전도에 이미 항복의 의식을 위해서 단을 쌓아 놓았다. 내일 이곳에서 의식을 행할 것이다. 그 항복의 의식이 치러졌던 곳이 삼전도였던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인조가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홍서봉이 인조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홍서봉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국왕께서 용포를 입으시는데 당연히 이 복장으로 나가야 하겠지요. 그가 조선시대의 왕들이 골룡포를 입잖아요. 골룡포를 입고 나가도 되겠죠?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요구를 당연히 청나라가 받아주지 않으려 하겠죠. 적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가 있어서 사죄를 하는 것인데 어찌 정복 차림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대가 입고 있는 색깔과 비슷한 차림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때 홍서봉이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인조가 푸른색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연출이 되었거든요. 너희는 죄인인데 어떻게 골룡포를 입고 나오냐. 골룡포를 입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조가 나올 때 어느 문을 향해서 나오는가도 쟁점이 되었는데요. 홍서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을 나갈 때는 당연히 남문으로 나와야 하겠지요. 이 남문은 정문이거든요. 정문으로 나와도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청나라 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정문으로 나올 수 없다. 서문으로 나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런 의식의 절차를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사죄를 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조선 측에 강조를 하는 거겠죠. 또 청나라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화친을 배척했던 신하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화친을 배척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던 신하들을 잡아서 보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때 조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차출을 합니다. 바로 윤직과 오달제인데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인데 인조가 이 두 사람을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하직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인조가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황을 따져볼 때 그대들이 본래 국사를 그르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청나라 진영에 보내지는데 왕으로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죠. 인조의 이 말을 들은 윤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신은 비록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같이 있던 오달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신들은 스스로 죽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겼는데 드디어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내보내진다면 분명 죽을 거를 알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가겠다. 우리는 아무런 한이 없다. 청나라 진영에 가서 죽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인조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부모와 처자가 있는가? 나의 생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대들의 가족을 정성껏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인조가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고 잘 보살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청나라 진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달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라를 위해 사지로 나아가는 것이니 조금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청나라에 잡혀가서 청나라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꺾지 않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조가 이때 두 사람을 보낼 때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나 봐요. 기록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오열했다.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오는데 인조도 참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또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또 척화파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김상원도 자결 시도를 합니다. 인조실록은 김상원의 자살 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상원이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끊고 있다가 이날 스스로 목을 메었는데 자손들이 급히 구조하여 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김상원이 목을 메어 숨이 거의 끊어지는 순간 남한갑이 달려가서 급히 구하였다. 김상원이 가죽끈으로 다시 자결하려 했으나 남한갑이 다시 구하였다. 영화에서는 김상원이 자결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김상원은 자결을 시도만 했지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조선으로도 돌아오는데요. 이 부분은 영화랑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40여일 넘게 항거하던 인조는 결국 자신의 발로 성 밖을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 인조가 성 밖을 나오는 장면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남색 옷을 입고 100마리를 타고 시종 50명을 거느린 채 서문을 통해 성을 나갔다. 그리고 또 기록을 보면 왕세자가 뒤를 따랐고 성에 남는 문무백관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통곡했다. 해는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관이 적은 건데요. 참 많은 걸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조가 삼전도로 나아가는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임금이 세자와 함께 삼전도에 도착했다. 청나라 칸이 말을 전해오기를 용단에 내렸으니 다행스럽고 기쁘구나.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이 한마디 하니까 인조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또 인조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 후로는 우리가 이제 널리 알듯이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 대해서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구고두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삼전도 치욕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안 오게끔 조선의 왕과 지도층이 현실을 파악하고 국제 정세에 맞게끔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명분과 이상에만 집착해서 결국 이런 상황을 불러들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예를 행하고 나서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청과 조선이 한 집안이 되었다. 그래서 이날 활쏘기도 하고 잔치도 한 다음에 청나라는 약속대로 포위를 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인조 역시 그날 서울로 항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여일 넘는 병자호란이 마무리가 되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8부에 걸쳐서 영화 남한산성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역사인 병자호란을 살펴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에겐 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은 그렇게 많이 읽히고 또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병자호란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료를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조가 이제 삼전도에서 치욕을 당하고 서울로 갈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청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임금을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였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